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하고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을 이야기할 때 아들러가 이야기한 그 이론이 개인 심리 이론이다.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개인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individual 이렇게 나가거든요. individual 이 개인이라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이해해 보면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divide라는 게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거죠. 이 앞에 in이라고 붙으면 뭐예요? 부정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다, 분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개인 심리학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프로이드나 이런 이론들을 보면 개인을 그 성격 이론을 볼 때 에고니, 그 다음에 이드니, 슈퍼에고니 이렇게 자꾸 막 나눠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러는 과연 도대체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낱낱이 나눠서 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없지 않냐. 그래서 individual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총체적인 인간으로 본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통합된 유기체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프로이드가 이드나 자아나 슈퍼에고를 이렇게 나눠진 걸로 보는 이 반면에 이 아들러는 하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이라 그럴지, 그 다음에 신체라 그럴지, 정신 기능 이러한 것들을 나눠보지 않고 하나로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들러 인간관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자들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어떤 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아들러 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들러의 주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들러는 이제 가상의 목표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실현 불가능한 어떤 가상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 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믿는 것이 가상의 목표예요. 근데 그런 걸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해나가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상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가상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아들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가상의 목표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 그 부류에 들어가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열등과 이 보상이에요. 열등감이라는 것,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들러는 이 열등감과 보상이라는 것이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등감이 있을 때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열등감이 이제 병적 열등감에 빠질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열등감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들러이다. 그래서 열등 또 보상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아들러가 인간을 어떤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러는 정신분석학자이지만 어떤 사회적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성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봤지만 아들러는 사회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이야기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뭔가면은 열등보상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 우월에 대한 추구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월에 대한 추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이 우월에 대한 추구를 갖게 되는데 그 우월한 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서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월에 대한 추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아들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들러의 이 개인 심리 이론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양식인데요. 아들러는 이 생활 양식이 4, 5세경에 이제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러도 어린 시절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정신분석학자들이 대개 4, 5세 그때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죠. 아들러도 역시 사회적인 동기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인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우월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4, 5세 때에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생활 양식을 네 종류로 이야기했는데 지배형이냐, 획득형이냐, 회피형이냐,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형은 말 그대로 지배적인 모습이죠.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독단적인 것, 아주 활동적인 것. 이런 게 지배형 어떤 그 모습의 생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획득형이라는 것은 기생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획득형이라고 이렇게 생활 양식을 정의했습니다. 회피형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현상에 참여하려는 그 관심이 적은 것, 이것을 회피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인생 가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다라고 이렇게 아들러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들러가 개인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창조적 자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적 자기. 자, 이 주요 핵심어들을 여러분 이 아들러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해요.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이 주요 핵심어들 속에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따로 창조적 자기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아들러가 이야기한 거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러는 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창조적 자기라는 걸 이야기함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자이지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부활시켰다라는 이런 점에서 프로이드와 대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첫째와 둘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첫째는 말없이 묵묵하게 어떤 책임을 지려 하고 규범적인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해서 문제 해결이라 그럴지 이런 게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러가 출생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출생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고요. 출생 심리학을 출생 순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들러의 이론은 나중에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면은 가족 복지나 가족 상담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기반 이론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순위나 가족의 크기나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정신분석 이론의 아들러하고 연관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형성 이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래서 가족 치료, 가족 복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 이야기했다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중요한 모습이다. 또 열등감이라는 것도 병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열등감과 보상이 인간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이렇게 봐서 긍정적인 어떤 사회복지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 정신분석 이론은 전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과 그 다음에 증명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러의 이론은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인디비주얼이라는, 그래서 인간을 나눌 수 없다. 이 개념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아들러의 이론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융의 분석심리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융의 인간관을 먼저 보면 융도 인간을 전체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으로 봤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융은 인간을 역사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융의 이 이론을 그 지도, 그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융의 정신구조는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프로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이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래서 어떤 결정론, 기계적인 결정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융은요, 그게 후천적으로 이제 나중에도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프로이트하고 이제 구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융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신, 리비도, 개성화, 그다음에 자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 쭉 컴플렉스, 원형, 페르소나 이런 것들 쭉 여러분 이제 설명하는데 이거를 그냥 글로써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글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림으로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융의 정신지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문제를 풀 때도 그림을 연상을 하면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의 정신지도는 융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융의 정신지도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지도를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의식이라는 부분, 의식이라는 부분이 참 작죠. 근데 의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인간의 겉표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의식에는 이게 의식이고요. 의식을 주관하는 것은 자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식을 주관하는 건 자아고 이 의식 겉표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모습을 페르소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페르소나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이 의식의 전면에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의 주인인 자아가
나를 아빠라고 의식하는 순간 이 페르소나는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의식으로서의 자아가 나를 여성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예쁘게 보이려는 모습, 부드럽게 보이려는 모습, 이러한 이 페르소나, 가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면 페르소나라는 말,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융의 이야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 의식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학생으로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원래는 자기 안에 과격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생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페르소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피함을 느끼거나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페르소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융은요, 의식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전체는 다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프로이트하고 똑같이 무의식이 더 크다, 무의식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의식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프로이트하고 다른 점은 무의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라는 거죠. 하나는 개인 무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단 무의식에서 이 큰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집단 무의식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가령 알에서 태어난다 그럴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동물들이 뭐 변화되어졌다라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러한 신화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느냐?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엄마라는 걸 다 맞힐 수 있어요. 엄마라든지 엄이라든지 맘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전부 다 엄마를 이야기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라 그럴지 아빠라 그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아빠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언어의 구조가 다르고 언어의 갈래도 다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그것들이 있느냐라는 것.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인간의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융이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전체 무의식에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무의식과 구분되는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 개인 무의식은요, 자기를 감추고 있죠. 그림자라 그러는데 음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영에는 한쪽에는 남성의 여성성인 모습인 아니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여성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 여러분 이거 구분해서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성에게도 여성적인 면이 있고요.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년쯤 되면요. 남자들이 갑자기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또 왜 그런가 하면 남성 속에 있던 그 여성성, 이게 더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년쯤 되면요. 그동안 부드럽고 고분고분했던 아내가 갑자기 슈퍼우먼이 되어져서 이 힘을 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여성의 남성성이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융은 바로 그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이라는 것을 이 개인 무의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거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있다라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건 의식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아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융은 자아와 구분되는 자기라는 게 이 무의식 원형 속에 이 무의식이 이게 원형이라 그러면요, 이게 이제 무의식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말은 그러면 여기에 바로 자기가 있다라고 해서 성격의 본질적인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라고 이야기한 게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가 언제쯤 자기가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어요. 잘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식에 있는 자아에 의해서 자기가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년쯤 되면 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년의 위기라는 말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역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융의 분석 심리에서 중년쯤 되면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쯤 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아빠로서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나는 이 직장인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게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나란 말인가? 이거 나 아닌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서 고민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 집단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자기라는 거, 그 원형 속에 있는 자기가 그때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가 잘 발현되어지면 생산적인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결국 중년 이후에 이 자기의 발현을 통해서 인간이 보다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융의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면요, 융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은 쭉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져 있고요. 콤플렉스라는 것도 융이 이야기했다. 이 개인 무의식의 대표적인 하위 체계가 콤플렉스이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융의 이 이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자아와 자기를 구분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본질적인 거다? 자기가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융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내향성이라는 것은 망설이면서 곰곰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고요. 외향성은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향성, 외향성, 이것을 가지고 성격의 심리의 그 모습이 사고와 감각과 감정과 직관 등 4가지로,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라는 건 관념적인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육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 이야기해요. 감각은 어떤 그 외계, 이 바깥 세상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표상, 이러한 것들을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직관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잠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직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다 직감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인 내향성과 외향성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심리적 기능인 사고, 감정, 감각, 직관 곱하기 4죠. 그럼 2 곱하기 4는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4 해서 이 성격 유형을 이 융은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MBTI 하죠? MBTI라는 게 결국은 이 8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 합쳐서 MBTI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실천 그 영역을 보시면요. 여기에다가 판단과 인식이라는 거. 그럼 또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MBTI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인간을 이야기하고 이 MBTI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 지도나 이러한 거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도구가 된 것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졌다? 예, 이 융의 이 8가지 성격 이론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사회복지 실천이 융의 이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론뿐만 아니라 아들러 융의 이론으로 거쳐가면서 융의 이론에서 인간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특히 중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러한 것에도 관심을 갖는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볼 수가 있고요. MBTI로 발전되어지는 이 8가지 성격 유형이 역시 이제 사회복지에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개입들이나 도움들이 필요한가라는 걸 보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은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해 볼 수가 없어요. 융이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검증해 본다라는 것, 이러한 것이 쉽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러는 인디비주얼, 개인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봤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융은 이 정신 지도를 통해서 융의 이론을 이해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